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현입니다. 4.25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전 릴리즈와 동일하게 엄청나게 많은 변경점들이 추가가 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프로그램과 아트로 나눠서 주요 변경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머 분들을 위한 주요 변경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4.25에도 굉장히 많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그중 꼭 알아둬야 하는 주요 변경점을 꼽아보았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메모리 사용량이 줄고 GCH가 개선되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통해 변수나 함수를 생성하시면 내부적으로 U 프로퍼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U 프로퍼티를 F 프로퍼티로 변경하는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진 내 전체 U 오브젝트 수가 줄어들어서 가비지 컬렉션 성능이 개선되었고, 또 인스턴스 생성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 엔진 시동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했을 때는요, 게임 메모리도 한 30메가 정도 절약할 수 있었고요. GC 성능도 약 15% 정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또 쿠킹된 게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링커 익스포트 테이블이라는 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테이블 크기가 작아져서 전체 패키징 사이즈도 약 30MB 정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리플렉션 시스템을 직접 수정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작업이 없이도 리팩토링의 이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쉐이더 로딩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쉐이더와 관련되어 있는 리소스를 로드할 때 시리얼라이제이션 과정 중에 추가적인 CPU 연산이 꼭 필요했었는데요. 이번 수정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만 하면 바로 엔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세이브 및 로드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IO만 완료되면 SS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는데요. 이 외에도 새로운 로더 패스 등 더 많은 개선 사항들이 4.25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실제 에디터를 사용하시면서 성능 변화를 직접 체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리얼 엔진 4.25에서 프로파일링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4.23에 도입된 언리얼 인사이트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대상도 늘고 기능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사용성도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실제 기능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애니메이션 인사이트라는 것이 추가되었는데요.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시작해 언리얼 2019에서 게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만든 샘플인데요. 간단하게 플레이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플레이어가 있고요. 이 플레이어를 잡으러 다니는 봇 두 마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면은 저 봇들이 저를 쫓아와서 잡는 그런 술래잡기 게임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애니메이션의 어색한 부분이나 버그를 찾을 때 show debug animation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보여드리면 show debug animation 이라는 것이 있고요. 보시면은 현재 분석하고 있는 대상이 녹색 박스로 씌워져 있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스테이트들, 그 각종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 업다운을 통해서 대상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게 텍스트 기반의 방식이다 보니까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찾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애니메이션 인사이트라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인사이트는 사용하시려면 먼저 플러그인을 좀 켜주셔야 되는데요. 게임을 끄고 플러그인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연을 위해서 미리 플러그인들을 켜두었는데요. 애니메이션 인사이트, 그리고 인사이트 데이터 소스 필터,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 필터링, 이렇게 3개 플러그인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 세 플러그인을 켜시고 에디터를 껐다가 키시면 창에 개발자 툴에 이제 새로운 메뉴가 2개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모두 켜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트레이스 데이터 필터링 쪽 보시면 여기 이제 남기고 싶은 데이터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이 뜨는데요. 먼저 제가 로그, 프레임 정보, 그리고 애니메이션 정보
오브젝트 정보 뭐 이런 걸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클릭해서 켜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애니메이션 쪽은 미리 보실 수 있도록 엔진 프리셋이라는 걸 미리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 프리셋을 누르시면 저희가 지정한 프레임 정보, 애니메이션 정보, 오브젝트 정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프리셋을 선택한 다음 애니메이션 인사이트로 가보면 지금 프레임 정보가 쭉쭉쭉쭉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직 애니메이션 정보는 없는데요. 이제 게임을 한번 켜봐서 실제 남는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정보들이 쭉 새겨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현재 트랙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포즈, 커브, 블렌드 웨이트 등등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각 트랙별로 선택하셔서 우클릭하시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퍼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블렌드 웨이트 같은 경우 내가 이 타임라인 쪽에 특정 지점을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그 지점에 있는 이제 정보들을 우측에 패널에서 쭉 보여주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컨트롤 누른 채로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현재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점에서 어떤 프로퍼티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훑으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값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거, 이런 걸 찾아내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또 트레이스 소스 필터링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트레이스 데이터 필터링은 어떤 정보들을 남길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다면, 여기 트레이스 소스 필터링은 어떤 액터에, 어떤 커포넌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볼 것이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필터를 2개를 추가를 해놨어요. 여기는 플레이어랑 그리고 술래, 봇에 대해서 각각을 선택해놨고요. 뭔가 이 중에서 이제 플레이어만 나는 보겠다 라고 하면 다른 정보가 아니라 이제 플레이어의 애니메이션 정보에 대해서만 쭉 남겨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봇에 대해서도 남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이 둘을 이제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간단한 필터들을 조합해서 논리 연산을 통해 필터를 추가하거나 필터의 기능을 확장하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플레이 온리와 봇 온리 둘 다 이제 남기는 설정을 한 거고요. 또 시각화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만약에 액터 필터링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엔진에서 지금 필터를 통과하는 대상은 녹색으로, 그리고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대상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 쪽에서 필터를 통과하는 액터만 켜거나 통과하지 않는 필터를 그리거나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필터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분석하고 디버깅 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애니메이션 인사이트인데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트레이스 하는 데이터들을 하드디스크에 지금 저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트레이스 되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많으면 트레이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어가 좀 걸릴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액터 필터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보를 남길 것이냐에 대한 채널 필터링들을 잘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최적의 데이터만 남겨서 사용하는 형태로 쓰시길 바랍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발생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네트워킹 인사이트로 언리얼 엔진의 리플리케이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패킷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때 사용하기 유용한데 어떻게 하면 사용하실 수 있는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인사이트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저희 언리얼 인사이트 프로그램을 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엔진이 있는 곳에 바이너리에 win64에 보시면 언리얼 인사이트.exe가 있고요. 해당 exe를 실행해 주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제가 녹화했던 것들에 대한 그 기록들이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라이브 세션을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프로젝트를 제가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독립형 게임 프로세스를 두 개 띄워서 하나는 리슨 서버,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창이 두 개 뜨고요. 둘이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잘 반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언리얼 인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창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우측에 라이브 세션으로 두 개가 녹화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해당 세션을 클릭하면 이제 언리얼 인사이트가 동작이 되고요. 이 언리얼 인사이트의 여러 탭 중에 저희는 네트워킹 인사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 인사이트를 보면 이 상단에 이제 현재 주고받는 패킷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한 바가 패킷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각각 패킷 인덱스가 다르죠. 그리고 이 바의 크기가 이 패킷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당 바를 클릭하면 해당 패킷에 이제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전체 패킷의 헤더가 있고요. 그 내부의 번치에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번치 내부에 스니크 게임의 파이널 C가 보내는 RPC 콜이 여기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서버 무브 노 베이스라는 RPC를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눌러보면 작은 것들을 뭐 하나씩 눌러볼게요. 굉장히 패킷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 패킷들 중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리플리케이션 하는 패킷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웃고잉 쪽에 여기 아웃고잉, 그러니까 현재 그 대상이 인스턴스가 내보내는 패킷들에 대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번치에서는 봇에 대해서 리플리케이션 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넷스탯이라고 현재 이쪽에 있는 그 패킷들을 어떤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해당 특정 패킷에서 이쪽 패킷까지의 전체 패킷들 중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보들의 카운트를 나타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정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실 수 있는 것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까 보셨겠지만 들어오는 패킷,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 컨트롤하거나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지금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통신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패킷을 보내서 이상하게 동작하게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추적해내거나 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리얼 인사이트 전반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션을 받고 저장하는 기능과 세션을 찾는 브라우저가 하나의 프로세스 상에서 실행되었었는데요. 그 경우 사용 시 문제가 생기면 두 기능 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두 기능을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로 나눠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 타이밍 인사이트 내에서 사용에 편리하도록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인사이트 브라우저이고요. 여기서 이제 세션들을 하나 찾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세션들을 볼 수 있는 창과 이 세션들을 찾는 기능, 이 브라우저 기능과 아예 다른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서 이걸 끄더라도 문제없이 동작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타이밍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리자면 타이밍 인사이트의 타이머 탭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선택할 때마다 그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딤드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블클릭으로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운터 쪽에서는 현재 어떤 스탯들이 발생했을 때 그 스탯에 대한 현재 숫자를 기준으로 매 프레임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카운터들을 조합해서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찾아내실 때 사용하시기가 좋은 기능입니다. 네, 플랫폼 관련해서 변경점들도 있는데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플랫폼 관련해서 프로그래머 분들이 보셔야 할 변경점입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플랫폼의 피처 레벨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4.24에서 오픈GL ES 2.0과 메탈 1.2의 지원 중단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4.25에서 오픈GL ES 3.1과 메탈 2.0이 모바일 기본 피처 레벨이 되면서 불필요한 소스 코드도 완전히 엔진에서 제거하였습니다. 과거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S 3.1과 메탈 2.0을 기본 지원하게 되면 각 플랫폼마다 지원되는 기능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더 많은 최신 기술을 모바일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먼저 추가된 것은 버추얼 텍스처와 시각 적응입니다. 먼저 버추얼 텍스처는 콘솔과 사용법이 동일한데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버추얼 텍스처 서포트를 활성화해 주시고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 에셋을 생성해 RVT 머티리얼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문서 페이지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폰 8 이상 그리고 오픈GL ES 3.1과 불칸을 지원하는 기기가 필요하고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텍스처를 압축하는 기능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는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 사용 시 기대보다 메모리를 한 4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제약이 있긴 하지만 고사양 혹은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제품에서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바일에서 시각 적응이 지원되면서 고퀄리티 게임을 만들거나 PC 콘솔용 고퀄리티 게임을 모바일로 포팅하거나 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요. 이 기능을 모바일에서 사용하시려면 몇 가지 콘솔 변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모바일 HDR 그리고 R.I Adaptation Quality 그리고 R.Mobile.I Adaptation 기본적으로는 이 세 세팅들은 다 켜져 있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사양 디바이스를 위한 안드로이드 로우 디바이스 프로파일의 경우에만 R.I Adaptation Quality가 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iOS와 iOS 각 플랫폼별로 개선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의 주요 변경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새로운 앱 제출 방식인 안드로이드 앱 번들을 발표했었는데요. 언리얼 엔진 4.25에서 지원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구글에 제출하는 용으로 게임을 생성할 때 지원하는 아키텍처 ARM V6, V7, ARM64 이렇게 각각 APK를 생성해서 제출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이제 하나의 안드로이드 앱 번들을 언리얼 엔진에서 생성해서 구글에 제출하면 구글 플레이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형태의 앱을 생성해 내려받게 해주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또 앱 번들에서 유니버설 APK를 만들어서 모든 아키텍처에 대응하는 APK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안드로이드 게임 SDK를 지원하게 되면서 더 안정적인 프레임을 제공하면서 입력 제한 시간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 SDK가 제공하는 첫 번째 기능인 안드로이드 프레임 페이싱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의 갱신 주기에 맞춰 게임 내 렌더링 주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유저들에게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25 엔진이 NDK21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최신의 보안 수정 그리고 최적화, 버그 픽스들이 반영된 NDK를 사용해서 더 안정적으로 게임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또 NDK21부터 지원되는 롱텀 서포트로 더 안정화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NDK21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설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이 과정은 저희 unrealengine.com 블로그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25 프리뷰에 맞춰서 올린 글이고요. 이 글을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저희 이제 코드웍스와의 종속성을 완전히 제거해서 코드웍스를 설치할 필요 없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일반적으로 설치하듯이 설치해 주시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배치 파일을 실행하셔서 NDK21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엔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NDK도 여러 버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프로젝트 세팅에서 NDK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4.24 이하 버전이시라면 NDK R14B를, 4.25 이상이시라면 NDK R22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이 올해 4월부터 제출되거나 업데이트되는 앱에 대해 런치 스크린용 스토리보드 사용을 강제하였습니다. 저희도 4.24.2에서 빠르게 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수정을 추가해 문제가 없도록 대응을 했었는데요. 해당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수정이 4.25에 적용되었습니다. 엔진이 제공하는 런치 스토리보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원하는 경우 커스텀 런치 스토리보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런치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엑스코드를 통해 스토리보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엑스코드의 파일에서 뉴 파일을 추가하시면 런치 스크린이라는 파일을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 띄어쓰기 없이 런치 스크린.스토리보드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원하는 형태로 스토리보드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이 스토리보드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프로젝트나 엔진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프로젝트나 엔진의 빌드, iOS의 리소스의 인터페이스에 이제 위치해 주시면 엔진이 패키징을 할 때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파일을 읽어서 자동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4.25의 플랫폼 주요 개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제 소니 PS5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 콘솔로 게임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현세대 기기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차세대 콘솔의 특징인 몰입감 높은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로드 타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콘솔용 온라인 서브 시스템과 TRC, XR 인증도 기본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오디오 엔진에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리얼한 음향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컨볼루션 리버브는 실제 세계의 소리를 기반으로 가상 공간의 반향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콘서트홀처럼 닫혀있는 공간의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직접 제작한 다른 사운드와 섞어서 실제 닫힌 공간에서 들리는 것처럼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영상 제작 분야에서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폴리에 현장 녹음된 소리가 갖고 있는 특성을 더해서 리얼한 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을 시작합니다. 인다이렉트 라이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면조화 함수 관련된 그림이 익숙하실 텐데요. 소리에 대해서도 저희 언리얼 엔진이 PRT와 비슷한 접근을 취해서 더 리얼한 공간화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오디오 엔진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운드 필드를 녹음할 수 있는 특별한 기기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이를 엔진에 올려서 사운드 필드를 일종의 사운드 스카이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음원과 청취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사운드를 제공하여서 기존 서라운드 사운드 대비 훨씬 더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언리얼 엔진 4.25에 정말 많은 개선사항이 있으니까요. 출시 노트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에픽 라이브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